면역혁명 이시영 박사의 당신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책을 이제 장과 뇌는 연결돼 있다. 다 일반적인 이런 건강의 책에 다 나온 내용이지만 또 어떻게 특별히 다른 내용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세균은 세로토닌, 도파민 등 뇌 신경 전달 물질의 전구 물질을 만들어서 뇌에 보냅니다. 이는 뇌 신경세포의 시냅스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세로토닌, 도파민의 양이 적은 무균 상태의 질을 통해서 동물 실험한 결과 진화 과정에서 장내 세균의 작용이 신생아의 뇌 발달 과정에 관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유산균이 만든 행복물질인 도파민, 세로토닌의 전구물질은 혈액 내 관문을 통해 쉽게 통과합니다. 도파민은 필수 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들 전구체는 장내 세균이 없으면 합성되지 않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 B. 아라고나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연애 감정인 애정을 느끼는 지속시간을 조사한 결과 보통 2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도파민 부족에서 오는 것으로 장내 세균이 그 전구체를 못 만드는 원인이 있습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리며 실제로 뇌세포에 버금가는 신경세포가 장 속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뇌가 장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장이 뇌보다 더 현명하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뇌는 먹거리가 안전한지 아닌지 판단하지 못하지만 장은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감정이나 기분을 결정하는 물질은 대부분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은 단지 관, 튜브가 아니고 복잡한 생체 기능을 갖는 중요한 기관인 거지요. 생각하는 장기입니다. 장관 운동은 독립된 자율신경이 조절합니다. 그 사령부는 복부 후벽에 있어 마치 태양빛처럼 반사된 모양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신경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기능성 위장증, 과민성 장 증후군, 변비 등은 이러한 자율신경의 난조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병은 검사를 해보면 큰 이상이 발견되진 않곤 하는데 실상은 태양신경총의 이상으로 장내 세균총 난조에 빠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뇌와 장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장관 운동 조절하는 태양신경총, 태양신경총이 있다. 신경총, 대장, 췌장, 소장 있는데 이 신경에 총이 있다. 스트레스가 장내 세균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감염증에 잘 걸립니다. 그 원인은 결국 장내 세균총의 변화 때문입니다. 최근 스트레스에 의해서 방출된 카테콜아민, 교감신경 자극 전달 물질의 수용기가 장내 세균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로토닌을 예로 보겠습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뇌에서 우울증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세로토닌 결핍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처음 만들어지는 곳은 장입니다. 인간의 체내에는 약 10mg의 세로토닌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90%는 소장의 점막 위 크롬 친화성 세포 속에 존재합니다. 이 시세포는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능력이 있으며 여기서 합성된 세로토닌은 장의 근육의 작용, 소환 운동에 관여합니다. 8%는 혈소판에 존재하며 뇌에 존재하는 세로토닌은 나머지 2%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소량의 세로토닌이 인간의 정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는 것은 장내 세균입니다. 장내 세균이 스트레스를 억압하고 신경 성장 인자나 신경 전달 물질을 뇌로 보냅니다. 그러니 우리를 행복하게 편안하게 만들고 있는 건 뇌가 아니라 장내 세균입니다. 아래의 장내 세균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이를 한층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뇌를 발달시켜서 차분한 성격을 만든다.
행복물질을 만들어서 애정이 깊어지게 한다. 스트레스 반응을 억제한다.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량을 결정한다. 스트레스와 면역 시스템. 면역력이 좋아지려면 그 주력 부대인 장이 건강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장이 건강하려면 여러 가지 기관들이 협동 조화를 이루어야 하겠지만 특히 다음의 기관들이 균형에 맞게 잘 돌아가야 합니다. 면역세포, 장내 미생물, 장내 상피세포. 이들 사이에 절묘한 균형이 잘 유지되어야 면역력이 좋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뇌의 의지가 아닌 장의 자율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건강할 때는 이 균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유지되지요. 생각할수록 신비롭고 감동적입니다. 한편 스트레스는 전신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면역의 주력 부대인 장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우선 시상 하부에 있는 면역계는 물론이고 생명과 직결되는 4대 시스템인 정신계, 신경계, 뇌분비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온몸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면역세포의 사멸로 면역체계가 약해진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병원균이 우세한 상황으로 만든다. 중간균이 유해균으로 만든다. 특히 평소에는 염증을 억제하던 조절 T세포가 염증을 일으키는 T임파구로 변신하여 아군을 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장 점막에 구멍이 뚫리는 장 누수 증후군이 생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kor티솔 호르몬이 증가하여 세포에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 장내 점막을 공격하여 염증을 유발해 면역 시스템의 1차 방어벽에 구멍이 난다. 장 투하도가 증가하면 유해균의 무방비 상태가 된다. 장누수 증후군을 조심하라. 고약한 생활 환경이나 습관으로 장내 면역세포와 미생물, 상피세포 사이의 정교한 균형이 무너지면 장 건강이 악화,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그 최악의 상태가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장내 상피세포와 치밀, 이음부의 연결이 느슨하게 되어 장 투과도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장에 구멍이 뚫려서 내용물이 새 나오는 상태를 생각하면 됩니다.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특히 스트레스, 수면 부족, 설탕과 밀가루 음식, 환경 호르몬, 스테로이드, 항암제 등이 주범입니다.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하면 덜 소화된 단백질 및 병원균이 내뿜는 독소가 장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 바로 혈류에 진입하여 온몸에 병소를 만듭니다. 따라서 건강한 면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유산균 등 유익균을 풍부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우리 면역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입니다. 특별예담, 음식과 면역력의 관계, 정양수 원장의 이 시행, 앞으로 예방의학은 면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오늘 이렇게 정양수 원장님과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정양수, 한국인의 수면과 식생활의 관계에 대해서 조선시대의 역대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왕 27명의 평균 수명은 47세, 일반 백성은 36세입니다. 가장 장수한 영조대왕은 82세까지 살았으며 소식하고 건강 음식을 챙겨 먹는 등 건강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에 반해 세종대왕의 수명은 54세로 비만이었고 운동 부족에 당뇨를 앓았습니다. 기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가 해마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 기저수명은 82.7세, 100년 전 50세 미만이었던 것에 비하면 1세기 만에 30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건강수명은 65세로 약 18년 정도 늘어난 것에 그쳤습니다. 이유는 만성질환자가 늘어난 까닭입니다. 한식의 특징은 뭘까요? 먼저 한식은 밥이 주식, 반찬이 부식인 반상,
문화의 전형입니다. 밥과 반찬을 통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웰빙 식당입니다. 한식의 장점은 첫째,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각종 나물에 노화, 완성 질환의 주범으로 알려진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항염증, 나아가 항암 효과까지 풍부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100세를 넘긴 국내 장수 노인의 공통점 중 하나가 나물을 즐겨 먹는 것입니다. 한식에 담긴 철학 중에 하나가 약식동원, 즉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럽니다. 둘째, 두부와 같은 콩식품과 김치, 젓갈 등 발효 음식이 많고 들기름, 참기름 등을 통해서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다양한 나물과 채소를 통해서 식이섬유와 파이토케미컬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양념 문화의 발달입니다. 서양 음식에서 소스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양념이라고 부릅니다. 양념을 한자로는 양념, 표기하여 약과 생각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를 합쳐서 먹어서 몸에 약처럼 이롭기를 염두에 둔다는 뜻입니다. 양념은 음식의 잡내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몸을 보호하는 약재인 셈입니다. 양리 활성 효과가 있는 양념 재료로 마늘, 생강, 대추, 은행, 황기 등이 있습니다. 건강식으로 널리 알려진 전통 지중해식 식단이 한식과 참 비슷합니다. 재생된 올리브오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곡물이 풍부하고 붉은 고기나 유제품이 적어서 저포화 지방 고식이섬유 식단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지중해 식단이 심장병, 중풍, 암의 사망률을 10 내지 40%가량 감소시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험 그렇다면 건강에 좋은 한식의 단점이 있나요? 정양서 첫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밥에 도정한 흰 쌀밥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는 설탕, 흰밀가루, 백미가 대표적입니다. 곡물을 도정할수록 질감이 부드럽고 유통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도정 과정에서 배아와 겨, 속, 껍질 등이 제거됩니다. 그런데 비타민, 무기질, 불포화 지방, 단백질과 섬유소, 파이토케미컬 등 곡물의 풍부한 영양 성분은 66%가 씨눈에 29%가 속껍질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정을 거친 백미에는 이러한 영양분들이 불과 5% 정도만 남고 칼로리를 담당하는 탄수화물 성분만 남게 됩니다. 또 국물을 줄여야 합니다. 나트륨 소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국물을 말끔하게 비우는 식습관을 고수하면 혈압이 높아질 염려가 큽니다. 셋째, 각종 다양한 채소를 장기간 보관해서 먹고자 짜게 염장식품을 만든다는 거죠. 이래서 소금에 절인 채소에 여러 가지 양념을 넣고 발효하면 유산균처럼 우리에게 이로운 작용성 물질도 형성되지만 또 니트로소아민 같은 발암물질도 함께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소금에 절인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그만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또 물질이 많이 섭취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소금과 위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2003년 WHO는 소금이나 소금에 절인 음식이 위암을 일으킨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후에도 소금에 절인 식품이 위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가 또 그렇다는 거. 일본은 77,500명의 성인들을 11년 추적해보니 2010년의 연구에 따르면 소금에 절인 채소를 많이 먹은 사람이 발생률이 124% 증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소금에 절인 생선알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위암 위험이 66% 증가할 뿐만 아니라 대장 직장암의 발생 위험이 25%,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14% 증가했으며 소금에 절여서 말린 생선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도 대장 직장암의 발생 위험이 40%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시험, 소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로 정제한 소금일 때입니다. 그러나 가열 처리한 죽염은 특히 유해한 나트륨의 독성이 사라지고 죽통에 넣고 진흙 뚜껑으로 덮어서 9번 굽는 과정을 통해서 유익한 미네랄이 증가하여 항산화력뿐만 아니라 한원제까지 있다는 게 확인되었으니 참고로 하면 좋겠습니다. 한식의 또 다른 문제는 농작물에 뿌리는 농약과 비료입니다. 한국이 농약과 비료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유기농 내지 친환경 농작물 재배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어 장래가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메디올가 기업에 동참하여 유기농 운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먹는 한식의 배달 음식으로 더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배달 음식은 한식을 상업화한 형태로 변형한 것이기 때문에 약이 되는 양념보다도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조미료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즐겨 시켜 먹는 배달 음식의 당도를 조사해보면 놀랄 정도로 높습니다. 배달 음식 이야기가 나오니 생각나는데 TV에 나오는 조리법 강사들의 무분별한 양념 사용도 걱정입니다. 특히 정제 설탕이나 소금을 맛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듬뿍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참 큰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5장에 자연이 만병을 고친다. 대지는 위대한 치유자다. 신기하고 신비롭습니다. 마른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트고 자라서 저 하늘 끝까지 거목으로 성장하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땅을 파봐야 맨 흙덩이 뿐인데 이 위대한 생명력은 도대체 어디서 유래하는 것일까요? 천지 우주 창조의 신비스러운 조화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지 못한 사람이 대지의 위대한 힘을 믿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뭄이 타는 채소밭에 물을 주어 보십시오. 오후만 되어도 시들시들한 채소가 생기를 띠며 쑥쑥 자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힐리언스 마을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자연 명상입니다. 자연 명상, 신선하다, 상쾌하다, 좋다. 이 소리가 안 들리거든 왼쪽 발바닥에 주의를 해보십시오. 찬 기운 모래, 자갈, 흙, 나뭇가지, 잎사귀 하나 자세히 모두 느껴보십시오. 그 순간 아무도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는 왼 발바닥에만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발을 바꿔보겠습니다.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대지와 내가 공명하며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조용히 제자리 걸음을 아주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내 고민, 범민을 훌훌 털어 대지 위에 내려놓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늘이 쩍쩍 갈라지는 번개도 대지는 순식간에 잠재웁니다. 하물며 인간이 가진 작은 번민이며 고민이랴 내 작은 머리를 가득 채운 걱정과 스트레스를 대지에 어스 다 풀립니다. 어스 해독이 되어서 온몸이 신선한 기운으로 넘쳐납니다. 이번에는 그 자리에 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올려봅니다. 천상천하이요 독전의 기분이 빠져 이렇게 대해지는 위대한 치유자입니다. 살아있는 생명력입니다. 우주의 선한 원리가 무너지는 일상이다. 요즘 자연인을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을 넘길 겁니다. 도시에서도 이렇게 자연 속에 묻혀 자연 그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기가 인간이 자연과 멀어지면 불행해지고 수천만 년을 이어선 대우주 순환의 원리라는 거죠. 자, 이렇게 1962년 레이첼 카슨의 저서 침묵의 봄은 지구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봄이 되어도 나비 한 마리 찾지 않는 정원이라니 참 충격이죠. 이렇게 자연이 병들면 인간이 병듭니다. 자연. 지난 10년간 힐리언스 마을을 운영해봤지만 그것이 국민 건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극소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초고령 사회 통계를 보면 70세 후반을 넘어가면 둘 중 하나는 암 치매에 걸립니다. 이렇게 부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춥고 배고픈 백성에서 최장수국 국민으로 프라비다. 이 말은 코스타리카 사람들의 생활 철학입니다. 영어로 직역하면 poor life. 이렇게 5대 건강 장수촌인 블루존이 되었다. 코스타리카, 니코야 반도가 그렇다는 거죠. 나는 스페인어를 모르지만 이 말이 무척 좋습니다. 한반도는 5천년의 역사는 한마디로 춥고 배고픈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속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땅이었는데 군사혁명으로 산업화와 함께 녹색혁명이 이루어졌고 밥은 먹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최장수국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전입니다. 하지만 건강수명이 문제라는 거죠. 굶주렸기에 장수한다. 가난과 굶주림 영양실조에 시달려왔던 나라가 이처럼 짧은 시일에
세계 장수국이 되을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복잡한 의학적인 요인이 작동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굶주려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나이 올해로 87세. 나는 한국 근대사를 대변할 수 있는 역사적 증인이랍니다. 어린 시절 팔공산 두 명이서 자라 우리는 야생과 같았습니다. 온 산과 들판을 뒤다니면서 스트레스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 학교는 대구 공항 동쪽 끝에 있어서 서쪽 산비탈 끝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뇨병, 고혈압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은 그 시절 요즘 어린 아이들이 커가는 생활 환경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별세계였습니다. 그래도 먹거리만은 지켜야 한다. 그러한 시절에 이제 다 되었습니다. 산업화로 인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면역력의 중요성이 이 먹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면역력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영양학계에서도 한국 전통 식단을 세계 최고의 건강식으로 내재해 주저함이 없습니다. 한국 전통 식단은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의 대표적 발효 식단이 있고 생채소와 샐러드, 바이토케미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있죠. 녹색혁명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식단이 있다라는 거죠. 땅이 살아야 인간도 산다. 땅이 건강해야 됩니다. 2005년 식약청과 연세대학교 조사에서 우리나라 22세 청년 43% 정자 활력 저하증이다. 불임증이 35%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성 질환은 초등생 3명 중에 1명 꼴이고 전체 국민의 400만 명이 앓고 있습니다. 주범은 농약과 화학 비료입니다. 1960년대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녹색혁명은 오직 식량 증산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 등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하 미생물 입장에서 보면은 폭탄 투하나 다름없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물질들이 결국 땅을 죽인 주범입니다. 유기농의 원조, 친환경 농업의 대가로 불리는 이 해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은 어머니의 몸과 같아서 이런 미생물이 잘 번식할 수 있도록 유기물을 넣어주면 토양이 비옥돼서 농사가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하기를 토양 보존과 토양 비옥, 지하수, 하천, 호수, 수자원 오염이 감소해서 새, 개구리, 곤충 이렇게 보호가 되어 생물 다양성, 동물의 복지, 식품 살충제 잔류 위험, 축산물의 호르몬과 항생제 오염 위험 감소, 생산물의 맛 향상과 성장 개선 등 품질 제고, 우리에게도 쿠바의 기적을. 쿠바는 1990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그간 받아온 농약, 비료 등의 원조가 끊어지자 하는 수 없이 옛날에 있던 전통 농사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생산성은 떨어졌고 온 국민이 허리띠를 절라매야 하는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농약, 비료 등을 자체 생산할 수 없었기에 쿠바 농민들은 10년간 반강제적으로 전통적 유기농법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은 지 10년 후에 40% 있던 쿠바의 식량 자급률이 놀랍게도 104%로 껑충 뛰었습니다. 쿠바의 환자 수는 30%나 줄었습니다. 쿠바의 기적은 우리 농촌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농에도 양심 있는 농약, 비료를 땅에 못 쓰게 된 것에 대한 해결책이 찾아 나선 역사가 짧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연농법 운동의 배후에는 유달령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후에 1980년 한살림과 같은 좋은 사람들이 이 친환경 사업을 통해서 도움이 되었다는 거지요. 화학 비료와 농약으로 망가진 토양을 살리는 법은 유기물 분해를 촉진해서 부식지를 만든다. 유기물과 토양 입자를 섞어서 또 땅속에 있는 터널을 뚫어서 식물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고 토양의 통기 기능을 돕는다. 토양 무기 입자로 영양소가 방출되도록 도와준다. 작물 뿌리를 상하게 하는 해충과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방대해준다. 그간의 의욕적으로 출범한 유기농가는 시장에서 수요가 일정치 않아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편 고맙게도
최근 대기업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농업에 눈떠서 의욕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